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른바 연준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이 연준은 언제쯤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게 세계 경제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유시장 경제에서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국가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단연 금리입니다. 금리하고 세금 정도가 공공인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단기적인 파급 효과는 금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금리야말로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마법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금리 앞에 장사 없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 뉴욕 증시 속설도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오르느냐 내리느냐, 채권 값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또는 부동산 가격이 뛰느냐 아니면 추락하느냐, 이것도 나중에 뒤늦게 추적을 해보면요,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언제쯤 내릴 것인가, 내린다면 어느 정도 속도로, 또 그 폭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할 수만 있다면 경제 주체들로서는 사실 미래를 알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 이익을 거둘 것이고, 기업하는 사람은 영업 이익을 크게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 경제를 꾸려가는 경제 정책 담당자들도 금리를 알고 정책을 하면 그만큼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미국의 연준, 제롬 파월이 끌고 가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취임 이후로는 금리를 아직도 한 차례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미스터 투 레이트란 아주 모멸적인 표현까지 쓰고 있죠. 너무 늦은 선생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를 항상 뒤늦게 한다. 형광등처럼 중요한 골든타임 다 놓치고 하는 한심한 양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미스터 투 레이트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제롬 파월을 향해서 금리 좀 내려라, 틈만 나면 제롬 파월을 백악관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언론 또는 트위터, SNS 등을 통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SNS 트루스 소셜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하는 바람에 미국 경제 망했다, 망해가고 있다라는 이런 탄식, 하소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내리라 한다고 해서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올리라 한다고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면요, 이 경제 현상이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서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경제가 잘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시장 상황과 다른 방식으로 금리를 운영하면 그 대가는, 그 부작용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이 우리 역사적 교훈으로 이미 경제학자들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거나 또는 금리 인상을 결정할까? 이 대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그 지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거시경제 지표를 우리가 먼저 보고 또 예측할 수 있다면,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언제 취할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경제학의 세계에서요, 특히 실물 경제 세계에서
예측을 정확하게 먼저 한다는 것은 바로 성공의 열쇠고, 모르고 있다는 것은 패배의 지름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연준이 왜 생겨났는지를 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1913년부터 출범을 했거든요. 이제 올해로 4년 정도 되는 113년 정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건국과 동시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생겼다가 또 정치적으로 없어지고 생겼다가 우여곡절을 겪었고요. 지금 형태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1913년에 생겼습니다. 왜 만들었냐? 한마디로 물가가 너무 폭등하는 것을 정부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가장 큰 목표는 통화 가치를 안정시킨다. 통화 가치 안정시킨다는 게 1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을 안정시키란다. 그게 결국 물가 안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공동에 있는 한국은행에 가도요. 한국은행 본관 1층에 가면 물가 안정이라는 큰 돌에다가 검정색 글씨로 써놓은 그 조형물이 한국은행 1층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글을 쓴 분은 1980년에 집권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썼죠. 누가 썼든 어쨌든 이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든 이 중앙은행의 목적은 물가다. 따라서 물가가 많이 오르면요,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수단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가라는 게 가격이잖아요. 가격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공급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하는 양보다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물가는 올라가요. 자, 수요와 공급의 균형 가격이 물가거든요. 공급이라면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거나 농산물을 재배해서 시중에 내놓는, 그게 공급이에요. 그런데 이 농산물의 공급,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 쌀 생산을 많이 해라 한다고 해서 그 정책을 강제한들 그 쌀은 1년이나 그 이후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공급을 조절하는 데는 시차, 타임래그가 있고 또 능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손쉽게 공급보다는 훨씬 빨리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요거든요. 수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어떤 의사, 이것을 우리 세간에서는 흔히 수요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경제학의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요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 그것을 수요, 디맨드라고 표현하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디맨드는요, 경제는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를 사고자 하는 욕구 중에서 실제 돈을 가진 사람들의 합, 이것이 수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아무리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 수준에 돈이 없다면 시장에 별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실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사겠다고 달려들면 그건 당장의 물건값을 완전히 흔들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는 물건을 사겠다는 욕구와 실제 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그것을 경제학상의 수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같은 중앙은행은 수요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냐? 개인이 사겠다고 하는 욕구, 그것 자체를 바로 직접적으로 타겟할 수는 없죠. 그런데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수요 중의 산축인 실탄이 있으면서 물건을 사고 싶다는 그 욕구를 수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이 실탄을 줄여버리면 돼요. 한국은행이 통화 공급을 줄여버리면 된다고요. 그럼 통화 공급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자, 집집마다 찾아가서 금고를 털어서 돈을 뺏어온다? 그것도 통화 공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회주의 국가나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은행이 도매 시장에서 통화량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금리를 마구 올려버리는 거예요. 금리를 마구 올리면 그 돈을 끌어다가 썼을 경우에 금융 비용이 높기 때문에 기업이든 가게든 아이고 내 대출 그만 쓸래. 있는 대출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중에 돈의 양이 줄어들고 그러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이 공급 곡선, 이쪽이 수요 곡선인데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 곡선이 내려갔다고. 수요 곡선이 내려가면 결국은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같은 데서는 금리를 올립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어떤 충격이 있죠?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돈을 끌어다가 생산활동 안 하니까 또 가게도 금리가 낮을 때는 소비를 좀 더 하겠지만은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이 되니까 소비를 좀 억제하죠. 그럼 경기가 둔화돼요. 자, 한국은행의 두 번째 목표 지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가를 보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물가 하나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실물 경제가 안 돌아가서 경제가 폭망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경제학의 세계는 두 마리 토끼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라는 토끼도 잡고 경기도 안정시켜야 된다. 그 경기의 대표 지표가 고용 지표예요. 고용이라는 게 일자리 기업들이 사람을 많이 고용한다. 그러면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뭐 월급도 많이 나갈 거고 생산도 많이 할 거고. 자, 그런데 이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요. 이게 경제학의 딜레마 중에 딜레마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의 필립스 곡선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마구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물가는 좋아진다는 게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 잡더라고 금리를 올려봤더니 기업이 사람을 고용 안 해요. 고용 지표 떨어지고 경기도 나빠집니다. 그래? 그렇다면 경기를 살려야지. 경기를 살려면 금리를 낮추면 돼요.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은 어차피 돈을 많이 끌어다 쓰고 있는 차입의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주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기업이에요.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있던 자금도 이자 비용이 낮아지니까 생산 더 하게 됩니다. 그럼 경기가 막 좋아져요. 그런데 금리를 내려서 경기가 좋아지겠지 않습니까? 경기는 좋아지는데 지금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막 돈을 쓰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물가가 또 악화되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간다죠. 그래서 이 두 마리는 같이 좋아지거나 같이 나빠지지가 않은 상충작용, 서로 반비례, 역함수의 관계가 있대 따로 달리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나 한국은행이 고민하는 대목이에요. 물가하고 고용이라는 경제 일반 외형 성장, 그 두 가지를 같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에 내가 100점을 맞고 싶은데 100점을 맞다 보면 고용은 빵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고용을 100점 맞려고 고용에 올인해서 금리를 자꾸 낮추면 물가가 폭등해서 물가가 빵점 될 수가 있어요. 물가 성적이.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하면 100점은 안 맞지만 물가도 한 70점 받고 또 고용도 한 70점 받으면 그런 대로 살만하지 않느냐. 일단 펑크는 나지 않고 학점 통과는 하지 않겠는가. 요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론인데 바로 중앙은행이 어려운 게 두 마리 토끼를 비교적 조화롭게 잘 잡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할 때 물가하고 고용이라는 그 성장 외형 지표를 동시에 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고용 사정 어떠냐? 지금 계속해서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고용이 좀 안 좋아요. 일자리가 증가하는 폭이 떨어지고
지금 밤사이 나온 지표 보면 ADP 신규 고용이라고 써요. 오토 데이터 프로세스드 하는 민간 신규 고용인데 이게 2년 2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증가폭이 최소폭으로 줄었습니다. 나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 거기서도 지금 지표가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을 향해서 금리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고용 지표나 성장 지표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아요. 그러나 연준의 고민은 고용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물가도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물가, CPI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도 있고 PCE 물가 지수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요게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PCE 물가 지수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PPI 물가, 뭐 이 밖에도 많은 물가 지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물가 지수 어떠냐? 물가 지수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에요. 억제 목표가 2%인데 2%를 넘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직후에 돈을 막 풀었을 때 그때처럼 뭐 13%, 14% 올라가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지금 물가도 큰 문제는 없단 말이죠. 목표가 2%인데 2%보다 살짝 높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중국말로 하이하오, 영어로는 so good 뭐 이렇게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제 금리 내릴 거야 하는 기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대목에서 시장이 중요하지 않은 또 하나의 지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미래의 물가를 보고 있어요. 자, 물가가요, 지나간 지표잖아요. 물가가 5월달 통계, 4월달 통계, 뭐 2024년도 통계 다 지나간 건데 지금 통화정책은 지금 현재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예측하는 지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라든지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물가를 사람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느냐. 자, 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물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소비를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또 물가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앞으로 물가에 대한 심리를 물어보는 기대 인플레도 있고요. 또 이런 여론조사 말고도 한국은행이 각종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쭉 분석을 해보면 미래에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고 소비를 하는지, 물가가 내린다고 생각하고 소비하는지, 이를테면 자동차 사는 그 구매 주기도요.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좀 더 빨리 사요. 5년에 한 대를 산 게 이게 평균 4년 11개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단축된다고요. 반대로 지금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디플레 상황이다. 이러면 과거에 5년에 차 한 대 바꿨다면 지금은 5년, 6개월, 7개월로 늦추는 이런 지표를 여러 가지 종합하면 미래의 물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4월 9일, 2025년 4월 9일부터 때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관세 폭탄 때문에, 자, 관세 폭탄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수입하는 물건 가격에 관세만큼 돈을 더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수입업자가 주로 물게 되는데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관세 물면 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상품 가격에 관세만큼을 전가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세 폭탄이 딱 처음 터졌을 때는 일단 참는다고요. 왜냐하면 관세 오른 만큼 물가를 갑자기 올려버리면 안 팔리니까 수입하는 게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래서 견딜 때까지 견뎌보다가 어쩔 수 없으면 결국은 물가를 올리는데 그게 경제학계에서는 약 3개월에서 6개월로 봐요. 자, 관세 폭탄이 4월 9일 날 터졌습니다. 4월 9일. 2025년 4월 9일. 자, 그 중에 상당 부분 유예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상호 관세는 유예해 줬지만 국가별 보편 관세는 그대로 때리고 있고 철강, 알루미늄, 또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지금 25%가 진행 중이고, 특히 철강 알루미늄은 6월 4일부터 50%로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3개월, 그러면 4월 9일을 기준으로 할 때 7월 정도에 물가가 그 피크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피크라기보다는 관세 폭탄에 따른 그 충격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들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바로 이 대목을 보고 미래의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금리 조정하기 부담돼.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밤사이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베이지북이라는 경기 진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요게 그 색깔이 양털, 그 모직해서 입는 양털 색깔이 좀 황색에서 흰색 그 중간쯤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프랑스 말로 베이지색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경기 진단 보고서는 빨간색이었습니다. 눈에 잘 띄라고. 그런데 이 빨간색은 너무 정열적이다. 그러니까 빨간색 색깔만 보자마자 경기가 후끈후끈 달아온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 색깔을 바꾸자 해서 가장 중립적인 색깔이라고 본 베이지 색깔로 바꾸고, 그만큼 연준이 발행하고 있는 베이지북이라는 그 경기 진단 보고서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다. 객관화 자료가 그만큼 팩트에 가깝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색깔을 베이지색으로 바꿨죠. 그런데 원래 이 연방준비은행의 베이지북이라는 것은 책 이름은 베이지북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베이지색이다 보니까 베이지북이고, 원래 책의 원 이름은요, 현재 경제 상황에 관한 전문가 진단 보고서, 이런 거예요. 커런트 이코노믹 시츄에이션에 관한 코멘터리.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12개의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미국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은행이고 총재님이 12분이 계시는 거죠. 거기에 있는 각 이코노미스트들이 우리 동네 경제 상황은 이렇다고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걸 쭉 모은 거거든요. 요거 뭐 하는 데 쓰느냐? FOMC가 금리를 인하하는데 또는 금리를 인상하는데 근거 자료로 쓴다 해서 FOMC 하기 전 2주 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베이지북이 나왔다? 이것은 2주 후에 FOMC가 열린다. 곧 기준금리 인상 인하를 결정하는 시들이 왔다. 바로 금리 인하의 근거 자료로 쓰라 했는데, 여기 지금 밤사이에 나온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베이지북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서도요, 경기가 조금 침체하고 있다. 큰 폭은 아니에요. 조금씩 침체하고 있다. 요것만 보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또 밤사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향해서 금리 내리라, 너무 늦지 않게, 이렇게 또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베이지북을 잘 보면요, 베이지북도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나는 경기 상황, 경기는 조금 둔화되고 있다 했는데 물가에 대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3개월 정도 시차를 갖고 시중에 소비자 물가를 올릴 것이라고 본 코멘테이터들이, 그러니까 경제 분석가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FOMC는 금리 인상을 할 때 참고하라는 근거 자료인데, 이 근거 자료만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경기가 좀 둔화돼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도 있지만 거꾸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동시에 경고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베이지북 보고서만 놓고 볼 때 연준은 2025년 7월 달에 금리 인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세간에서는 뉴욕 증시에서 곧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보지만 연준 베이지북은 금리 인하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페이지북 하나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표에서 경기 침체, 고용 둔화 이런 보고서가 계속 나온다면 7월 달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죠. 또 지금 연준의 베이지북이 나온 시점과 FOMC 회의를 하는 시점에는 2주 14일이라는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베이지북의 평가가 곧 연준의 금리 결정이다라고 직접적인 인과관계에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가 연준 베이지북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연준 베이지북이 7월 미국 금리의 인하 논의를 앞두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라고 지금 보고서 내용 중에 물가 부분에서 조금 우려하고 있다. 많이 우려는 아닙니다. 조금 우려하고 있다. 이런 대목이 연준 FOMC 위원들의 금리 인하 결정에 조금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 인하, 금리 결정을 할 때 어떤 지표를 참고하느냐, 그리고 연준에서 나오는 경기 보고서 베이지북은 과연 FOMC들어 금리를 인하하라고 주문한 거 맞냐, 이런 걸 주제로 말씀 올렸습니다. 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워낙 이게 파장이 크기 때문에 FOMC를 앞두고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면 그때 바로 동영상을 찍어서 구독자님들에게 쏘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